자, 오늘 화요일 순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항상 지켜보고 있는 경기도 전문가입니다. 김병주 민지학 최고위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네, 경기도 전문가로 소개해줘서 고맙습니다. 네, 경기도 전문가 김병주입니다. 김병주 반갑습니다. 아까 두 분 네. 청년들과도 잠깐 인사 나누시던데.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역시 우리 청년들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민주당 차원에서도 청년 정책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거와 인스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아까 정변철 부의장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네. 뭐 지역 활동 이런 홍보도 좋지만은 그거보다 정책에 있어서 지금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있어서 그렇죠. 여러 가지 가짜 뉴스가 또 나오고 있고 한데 네. 거기에 팩트 체크 그걸 유튜브에도 올리지만 또 릴스 그렇죠. 인스타 릴스에도 올리고 네. 이렇게 여러 채널 통해서 안내하면 좋겠다, 홍보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팩트 체크 하셔야 되죠. 네, 사실 10대, 20대가 인스타를 제일 많이 맞아요. 하죠. 네, 제가 지역에 다녀 보면은 중고등학생들을 만나면은 인스타 마팔 해달라고 그걸 제일 먼저 얘기해요. 그래서 저 같이 해주고 하는데 네. 인스타를 그만큼 많이 한다는 얘기죠. 네. 거기도 네.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20대 젊은이들은 또 X를 많이 해요 요새는. 아, X, 네, 예, 트위터. 네, 이걸 많이 트위터 봅니다. 예전 예. 트위터 X로 소통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뉴 게 미디어는 다 해야 되죠. 그러게요. 예, 왜냐하면 그것을 사용하는 층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뉴 미디어 중요합니다. 뉴 미디어도 중요하고 또 현장도 중요하고 네. 현장이 있어야 또 그걸 그럼요. 현장을 네. 많이 또 알리고 이렇게 하는데 어제 보니까 김병주 최고위원이 밖으로 나가셨더라고요. 네. 현장으로 가셨더라고요. 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저녁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셨어요. 1인 시위 하신 이유 이게 네. 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지점이 내란 척결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법부에 내란 척결을 하러 갔습니다. 사법부의 내란 척결. 네, 왜냐하면 지금 내란에 대한 주불은 꺼졌지만은 잔불들이 곳곳에 있잖아요. 네. 그 행정부라든가 군이라든가 이런 잔불 제거를 하고 있는데 네. 사법부는 내란에 관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불에 손도 못 댔어요. 유일하게. 그래서 주불을 제거해야 되겠다. 내란 척결의 종착역은 결국 법원입니다. 왜냐하면은 법원은 이번에 전국 계엄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군사 법원이 운용이 되고 네. 일반 법원에서 운용하던 13개 범죄는 군사 법원으로 이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회의를 했던 걸로 저는 추정을 해요. 그래서 어떤 거는 군사법원 넘기고 이것은 완전히 내란에 동조하고 부하 수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행정처장 네. 이런 사람들이 왜 그 회의를 했는지 이런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수사가. 그래서 제가 이 대법원의 수사 촉구, 내란 관련 수사 촉구하는 네. 것들을 아침에 메시지를 계속 사실 이 분야는 계속 냈는데도 언론이 반응을 안 하고 국민적인 관심이 별로 없어서 현장에서 가서 해야 되겠다 직접? 해서 했고요. 12월 3일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네, 매일매일 저녁 가급적이면 퇴근 시간에 맞추어서 퇴근 시간에 못 맞출 경우는 지방에 가서 못 맞출 경우는 네. 아침이나 점심시간이라도 매일매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엄 심야에 사법부 최고 권력이 모여서 비공개 긴급 회동한 거 이거 진상이 드러나지 않고 있으니 내란 이 종식의 종착역은 법원이다. 그럼요. 계엄사 예. 그 12.3 내란이 일어났을 때 대법원에서도 긴급 회의를 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계엄사의 법원의 대법원과 법원의 권한의 일부를 어떻게 넘길 것인가, 이양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당연히 그때 했던 그런 거고요. 그 자체가 내란에 가담한 증거고 부하 수행 의혹으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이때 무슨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내란과 관련해서 계엄사에 뭘 협조했는지를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 실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좀 못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란 특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내란 수사를 해야 된다. 이것을 할 때까지 저는 계속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사실은 제가 내란의 잔부를 제거하라고 여러 기관에 요청을 했는데 다 메아리가 돼서 돌아왔어요. 국방부의 안규백 장관한테 자체조사단을 편성해서 하라. 맞아요. 내란 특검에만 의존하지 마라 해서 국방부는 아주 그걸 자체조사단을 편성해서 조사하고 그것을 이번 장군 인사에도 반영을 했고 행안부 장관을 만나서도 지자체가 내란에 동조한 정황들이 많다. 행안부 자체조사단을 해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실제 자체조사단을 편성해서 조사했고요. 김민석 국무총리한테는 대정부 질문을 할 때 제가 공식적으로 정부 차원의 조사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각 부서가 뭘 했는지 조사하라고 요구했는데 다행스럽게 김민석 국무총리가 헌법 존중 TF를 만들어서 조사하겠다고 해서 행정부와 군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는데 내란의 잔불이 사법부는 전혀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주불 자체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많은 분들께서 응원을 하실 것 같고 이제 또 내란의 밤 1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1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손도 안 댄 곳이 있단 말이야.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김병주 최고위원이 제일 선봉에 서서 이 일을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금 사법개혁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법개혁 완수를 촉구하고 계신데 어떤 내용입니까, 의원님? 네, 사법부 개혁은 진짜 손도 못 대고 있잖아요. 지금 사법부의 형태가 어떻습니까? 직위원은 윤석열을 감옥에서 풀어주고 또 조의되는 이재명 후보 감옥으로 보내려고 이런 것들이 다 사법 카르텔이고 요새 직위원 재판부 보면 속이 터지잖아요. 내란 수계나 김용현 주요 임무 종사자 이런 의혹을 받는 재판에서 희낙낙하고 통제도 안 하고 저러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김용현하고 윤석열을 풀어줄 위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법개혁을 착수해야 된다. 아주 가열차게 해야 된다. 이거 안 되면은 국민들이 계속 사법부에 의해서 희생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려면은 폐쇄적인 어떤 법원 행정부터 전면적으로 해체를 해야 되는 거고 인사와 징계 전 과정이 좀 투명화돼야 되는데 전혀 투명화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징계 이런 것도 예를 들면 직위원리가 주점에 가서 했다 이런 의혹들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도 징계했다는 소문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투명해야 되고 그리고 오심 방지 시스템이라든가 판사의 책임 강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심이 일어났을 때 억울한 우리 국민이 이걸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판결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불가능한 것들은 이런 제도화를 해야 되고 특히 계엄의 밤, 계엄의 카르텔을 사법부는 그대로 있습니다. 사법 쿠데타도 일으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의혹을 전면에 공개하고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사법 개혁 우리가 이제 검찰 개혁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법 개혁 이거 계속 잊으면 안 된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순국선열의 날,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발언도 하셨던데, 그러니까 순국선열의 뜻이 뭘까? 우리가 생각 못 해봤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 생각 이제는 해야 된다. 그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어제가 사실은 순국선열의 날이에요. 그래서 순국선열이 어떤 분입니까?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찾고 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게 절박했던 겁니다. 그래서 목숨까지 바친 그죠. 그렇게 엄중한 시기였고요. 그래 지금도 그와 같은 엄중한 시기라고 봅니다. 윤석열 내란 속의 내란의 세력들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완전히 나라를 훔치려고 했잖아요. 장기 집권하기 위한 나라를 훔친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려는 했기 때문에
그 내란의 세력을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데 아직도 잔불들이 많고 사법부 같은 데는 주불도 꺼지지 않는 이러한 사항은 너무나 절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저는 순국선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어제 생각을 했어요. 지금 시대 정신이 내란을 완전히 척결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해라 완전히. 네. 그래서 진짜 문화 강국 더불어 잘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걸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저께는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1년이 다 돼가는데도 내란의 잔불이나 주불도 제대로 안 꺼진 분야가 있으니 저라도 몸을 던져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어제 절박한 심정으로 이제는 낮에는 주로 이제 국회에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네. 또 그 필드에 나가서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서라도 국민들에게 이런 것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네.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있었죠. 네. 순국 선열의 날 네. 정말 뜻깊게 보낼 수밖에 없는 네. 그 시점이기도 한데 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제 방산 강국으로 도약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는 또 전 세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미국, 영국, 캐나다 해군의 함정 유지 보수 사업까지 이제 수주를 했다. 역시 이제 방산 산업이라는 게 국가 전략 산업이고 외교 안보 경제를 동시에 견인하는 미래 핵심 축이 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는 그 중심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국민이 있다. 지난번에 12.3 내란으로 나라가 네. 거의 무너질 위기에 놓였을 때 방산이 최대 위기였어요. 왜냐하면 쿠데타하는 나라 무기를 어느 나라가 사주겠습니까? 실제 그래서 방산 기업들이 상당히 코너에 몰렸거든요. 계약도 해지될 위기에 놓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쿠데타하는 나라의 무기 그렇죠. 원하잖아요. 후진국으로 이렇게 네.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가 무너진 나라. 그런데 우리 국민과 이재명 대통령 또 민주당 같이 합심해서 예. 빨리 이것을 회복하고 다시 이재명 정부를 만들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빨리 속도감 있게 했고요. 네. 거기에 중심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있었고 그리고 실용 국익 외교를 통해서 빨리 우리나라가 정상화됐다라는 걸 보여주고 서로 국익이 같다는 거를 늘 얘기하면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우뚝 서게 하니까 다시 방산이 부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서도 함정에 대한 군함에 대한 유지 보수까지 네. 사업을 땄다. 이거는 진짜 큰 놈이에요. 군함은 비밀이 많잖아요. 그렇죠. 함정은 네. 그거를 다른 나라에 정비하게 한다. 그럼 자신의 그 함정의 비밀이 다 노출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한다. 이것은 완전한 신뢰가 있다. 네. 대한민국에 대한 그만큼 우방국에 대한 신뢰가 높다는 거고요. 그것을 넘어서 또 이것은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정비 시스템은 하루 이틀 하는 거 끝나지 않잖아요. 지속해야 되잖아요. 정비라는 거. 그래서 그걸 MRO 사업이라고 하는데 네. 이 정비 사업으로 엮여 있으면은 지속적으로 몇십 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먹거리를 만들어냈다라는 네. 의미에서 대단한 거죠. 그래서 조선 강국을 넘어서 이제는 진짜 방산 4대 강국이 목표인데 4대 강국이 빨리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실 것 같고요. 특히 제가 지난번에 캐나다 특사단장으로 갔었는데 그때 이제 잠수함 수주 캐나다 하기 위해서 우리 잠수함의 우수성이나 네. 또 K9 또 천무 미사일의 우수성을 많이 설명했을 때 거기에서 많이 호응을 해줬고 그때 5, 6개국이 잠수함 수주를 위해서 그 노력했었는데 나중에 제가 갔다 온 다음에 한 1, 2개월 후에 2개 나라로 압축이 됐어요. 우리와 독일로.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캐나다 총리가 와서 하나오션에 가서 잠수함도 직접 보시고 했기 때문에 이제 곧 수주가 많이 가까워졌다. 그걸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열심히 뛰고 계시죠. 네. 네. 이번에도 이제 UAE 가서 네. 이제 방산 관련된 네. 성과를 낼 거라고 우리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이 국익 중심 네. 실용 외교
이게 정말 빛을 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방산 세일즈도 이뤄내고.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새로운 먹거리, 네. 새로운 길을 저는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4개국 순방 중에 있잖아요. 지금 UAE에 계시는데 네. UAE하고 남아공뿐만 아니라 이집트, 터키에까지 예. 가시는데 UAE 같은 경우는 우리의 방산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로 해요. UAE에 우리 또 아크 부대가 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그리고 UAE에 우리가 원전을 지어주고 있고 거기에다가 방산 이런 수출까지 이번에 많은 것들을 논의하고 올 거라고 봐요. UAE가 나라는 인구가 적지만은 네. 지금은 중동에서 되게 중심적인 역할을 해요. UAE가 우리나라 무기를 사주면 다른 나라도 사는 그런 선도 리더하는 국가거든요. UAE가. 예. 그리고 또 우리하고는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고 UAE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많은 성과를 내고 오실 것 같고요. 네.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도 우리 무기를 구입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집트하고도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오시리라고 봅니다. 아주 적기에 UAE와 이집트 그쪽 중동 지역 그 순방을 하신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해외로 가면은 참 불안하고 네. 걱정되고 막 그랬잖아요.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이 외교 일정을 그동안 쭉 돌이켜 보면 정말 국격을 높이고 국익을 얻어내고 실용 외교하는 모습. 지금 또 우리 국민들이 살만 나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윤석열 얘기하니까 윤석열 또 UAE에 갔어요. 그때 아크 부대 UAE에 우리 파병 나가 있는 아크 부대 가서 장병들 모아놓고 여러분 뭐 고생합니다. UAE에 적은 이란이다. 그렇네. 라고 발언을 한 거예요. 그 UAE에 적은 왜 이란이야? 그래서 이란에서 뭐야 하고 우리가 그때 갚아야 할 돈이 8조인가 뭐 이렇게 됐었는데 빨리 갚으라 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상선이 불안한 겁니다. 전에 이란에 납치된 적도 있었잖아요. 그 이란에 우리 상선들이 억류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상선들이 되게 위기에 몰렸고 우리를 위기에 빠뜨렸죠. UAE에 가서 국가 안보를 위기에 빠뜨리고 그렇네. 야, 참. 그 윤석열 참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네. 우리 이제 국익을 사실상 훼손하는 그럼요. 그런 발언 때문에 난리가 났었던 그 기억이 국익 떠오르네요. 훼손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기에 빠뜨렸고 국민들을 위기에 빠뜨려서 그때 제가 엄청 비판을 했었고 빨리 해결하도록 하고 왜냐하면 거기 호르무즈 해협으로 많은 상선들이 우리 다니는데 상당히 불안해해서 청해부대도 그쪽으로 배를 이동시키고 그럴 정도로 그랬었죠. 그때 너무 비교가 되고 지금 그 기억을 되새기해 주셨네요. 그런데요. 네, 그래서 항상 그 윤석열은 해외 순방하면 꼭 그렇게 사고 치는 것들이 많이 있었죠. 말로만 뭐 영업사원 1호라고 했는데 사고뭉치 1호야. 그러니까 사고뭉치 1호였죠. 그래서 그때 또 제가 얘기했던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의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의 입이다. 맞아요. 라고 얘기했었죠. 그럴 때가 얼마 안 됐어요. 지금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국익은 이재명 보유국이다. 우리는 이재명 보유국이다. 네. 그걸로 지금 마음 편하게 됩니다. 이재명 보유국, 대한민국 국격에 올라가는 게 계속 느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핵 추진 잠수함, 그러니까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이거 필요성도 계속 강조를 해 오셨잖아요. 이번에 한미학생 팩트 시트 혹시나 이게 팩트 시트에는 잘못 들으면 어쩌나 좀 걱정했었는데 이 부분 들어가 있는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건 아주 큰 성과죠. 큰 성과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먼저 제의를 해서 흔쾌히 그 다음날 아침에 트럼프가 동의를 했고요. 핵추진 잠수함 승인한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동의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미 국방부 장관 회담을 할 때 미 전쟁부 장관 헤그세스도 지지한다, 동의한다라고 얘기했고 이번에 그것을
문서로 명문화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앞으로 확실히 가는 거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이 우리를 완전히 신뢰한다는 겁니다. 핵에 대한 연료를 제공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네. 완전한 우리에 대한 신뢰, 한미동맹 공고한 것을 보여주고 핵추진 잠수함이 건조되는 것은 우리 조선업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해요. 그렇네요.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나라 같으면은 핵추진 잠수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조하는 잠수함의 디젤 잠수함도 네.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의 대단한 그 르네상스 시대가 온 것이고요. 네. 그 길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또 열었다. 네, 아무도 못하는 걸 하신 거죠. 그래요. 근데 이런 성과는 있는 그대로 성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이 한미협상 팩트 시트를 장도혁 대표 말로는 백지 시트다. 네. 뭐 이렇게 주장하면서 굴중 세트라는 말도 나오고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또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에 좀 합의하고 한국에서 네. 건조를 재확인했지만 네. 합의문에 장소는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뭐라 하던데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어떻게든 그쪽에서는 흠집 내려고 하는데 네. 사실은 국익 시트라고 봅니다. 국익 시트다. 그 이번에는 팩트 시트가 저 국민의힘은 백지 시트라고 하는데 네. 국익 시트죠. 실제 국익 시트. 국익을 상당히 올린 시트였죠. 네. 그 중에 예를 들면은 미국의 그 군함도 이렇게 함정들도 정비하는다는데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미국의 군함을 정비하는 길이 열렸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동안 미국은 자신의 군함을 외국에 정비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라든가 그리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최선의 그런 협상을 한 거고 명문화됐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경제계에서도 환영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에이펙 때 만찬 때 제가 그 경제 회장들을 만났어요. 정의선 현대차 회장 만나서 그때 15% 관세 합의가 됐던 시점이라서 네. 어떠냐 했더니 대단히 좋아하더라고요.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그 정도면은 해볼 만하다. 네. 왜냐하면 다른 나라도 다 간섭을 맞았기 때문에 우리만 맞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그래서 출발선에 있는 거죠. 네, 현대차로서 대단히 환영하고 네. 나중에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한테 감사하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용 회장도 그때 만나서 물어보니까 대단한 성과다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네. 네, 그런 것들이 경제계에서도 환영을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왜 국민의힘만 이렇게 네, 그야말로 발목을 잡느냐 네, 네. 이런 비판이 나올 것 같고 이건 뭐 이제 여론조사 추이를 바탕으로 보더라도 이게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안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오히려 이제 하락하는 모습들 이런 걸 봤을 때 국민들이 평가를 하고 있다. 누구의 주장을 더 귀담아 듣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의 이제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지지한다고 했는데 근데 이게 승인이 아니라 지지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차이점이 한미 있습니까?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는 것을 이제 저는 동의했다라고 봐요. 지지했다는 건. 네, 왜냐하면 한미 원자력 협정엔 두 가지가 키거든요. 네. 우라늄에 대한 농축, 그다음에 폐연료봉에 대한 재처리 이런 것들이 일본 수준으로 지금 할 것을 지지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지한다는 건 뭡니까? 동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구체적인 항목에서는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지지한다라는 외교적인 수사를 쓴 거죠. 그것은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 그렇지만은 한미 원자력 지침 이런 것들은 협정은 여러 부서가 관여되고 미국의 또 국내법도 관여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것을 어떻게 한다라고 당장 명문화 구체적으로 하긴 어려웠을 거예요. 지지 정도만 한다고 해도 이것이 이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건 뭐 결국에는 일본 수준으로는 간다. 네. 우리가 이거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시점이 됐다라고 정리를 해 보고요. 어제 이 재판 내용을 보니까 지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내란 특검이 이제 구형을 했네요. 네. 이른바 당시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역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노상원 전 사령관 징역 3년 구형.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평가해야 될 수 이것은 그렇게 있을까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에 대한 법원은 심리 중이고 여기에 대한 형이 아니에요. 맞아요. 헷갈리신 분이 형은 있죠. 그거랑 헷갈려서 저도 뭐야 하고 3년밖에 안 나왔어. 너무나 이렇게. 그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래서 봤더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사 요원들에 대한 인적 사항을 넘겨달라. 자기가 뭐 이렇게 그 가담자를 색출하고 또 수사단을 구성해야 되는데 인적 사항이 필요한 거. 그럼 군의 정보를 보호법을 위반한 거고. 네. 또 알선수재 뭐 진급 돈을 받고 또는 뭐 상품권을 받고 진급을 하겠다는 그거였거든요. 이것은 그만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라는 것이 두 개를 확인시켜줬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란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포섭하기 위해서 진급을 미끼로 알선수사한 거고 네. 제2수사단을 만들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혐의가 더 확실해졌고 네. 이것을 빌드업하는 재판이었다라고 보이는 거죠. 빌드업하는 재판. 네네. 그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는 나중에 엄청난 중형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뭐 뭐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대한 혐의가 왜 이렇게 형량이 적지 하고 그걸 그 구형 내용을 세부적으로 봤더니 그거더라고요. 아 그래서 노상원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라는 것이 확실해졌다. 그래서 이걸 빌드하기 위해서 그 개인정보보호법 알선수재부터 먼저 구형하고 재판으로 넘기고 네. 그것이 확정되면은 당연히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가 확정이 되고 중형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놀라지 마시라는 말씀을. 네네. 해주세요. 노상원. 물론 뭐 국기문란 행위인데 이런 거에 비해서 형이 좀 턱없이 적은 면은 있죠. 그렇지만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는 아직 법원 심리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해드리고 사실은 이 내란 얘기 지난해 8월부터 우리 의원님께서 계엄을 경고하셨잖아요. 당시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인사를 보고 사전 징후를 감지했다. 그렇죠. 저희가 뭐 여러 번 얘기도 나눴지만은 미리 선견지명이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의원님. 그렇죠. 사실은 내란을 작년 8월 15일 날 최초 경고를 했거든요. 그 3일 전인 8월 12일 날 김용현 경호처장을 그 당시 네.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을 했어요. 그렇게 지명하는 순간에 아 이제는 이거는... 내란을 일으키겠구나, 계엄을 하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모니터링을 해왔고 왜 그런 확신이 생겼느냐? 내란을 결심하고 시행할 수 있는 구조 시스템이 완성된 거예요. 왜 그러느냐? 계엄법에 의하면은 계엄하려면은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은 2명이 그 장관 중에 네. 2명이에요.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이상민 충안고 출신이고 김용현 장관 국방부 장관 임명하면 충안고잖아요. 네. 그럼 바로 대통령을 이르는 충안파가 핵심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계엄이 발령이 되면은 키맨은 3명입니다.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 방첩사령관. 그렇죠. 예, 그때 그 키맨들.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그 3명이 키맨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김용현이가 충안파, 방첩사령관은 이미 충안파인 여인영을 임명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구조가 완성이 돼서 계엄을 한다고 할 때 누구도 제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부추길 수 있는 구조가 된 거고. 네. 그래서 제가 계엄한다라는 확신이 생겼고요. 그 전에 이미 징후가 많았습니다. 계엄한다는 징후가. 저는 이미 그 윤석열이가 국방부 건물을 뺏고 들어갈 때부터 저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마지막 갖고 있는 칼 계엄까지도 함부로 휘두르겠구나 했고 그 좀 지나서 반국가 세력 척결을 외쳐요. 네. 자기의 반대하는 정치인, 반대하는 언론,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서 척결하겠다.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다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들이 징후의 하나였고요. 네. 또 김용영 경호처장이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을 자기 공간에 불러서 뭐 해동을 한다, 식사를 그렇죠. 하고 예, 맞아. 그런 그것도 문제가 것들이 됐었죠. 징후였고요. 아하. 왜냐하면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G 라인이 들리는데 핵심 사령관들을 부를 수 있지 않아요. 김용현은 그렇죠. 그때 민간인 경호처장이니까 군 신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방첩사를 또 방문을 해서 맞아요. 보고를 받고 여인형과 저녁 식사하고 이런 여러 정황들 징후들이 있었고 그런 퍼즐이 맞추어져서 제가 이 친구들은 이제는 계엄하겠구나 최악의 경우로 치달리면 그렇게 해서 경고를 했는데 네. 경고했고 나서 제가 엄청 공격을 받았죠. 괴담자다 참 엄청나게 맞아요. 그 당시에 네, 시달리셨죠. 시달리셨죠. 음모론자라 너무 힘들었죠. 그거는 국민의힘하고 대통령실에서 엄청 공격했고 예. 우리 민주당 내에서도 너무 한다고 많이 저를 욕하는 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8월 15일 그 시점이 언젠가 하면은 예. 최고위원 전당대회가 이루어지는 시점이야. 그러니까 대부분이 최고위원 되려고 저렇게 막 나가면 어떡하냐 하고 했을 때 좀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군의 후배들도 아이고 선배님 우리가 계엄할 군입니까? 그걸 그렇게 좀 막 하고 나중엔 저희 아들까지도 아빠 그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들이 아빠 좋아하는데 이거는 아니라고. 계엄 그 친구들이 다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 요새 따르겠냐고.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돼서 예. 그때 국방에서 김민석 그 당시 의원 지금 국무총리 네. 의원하고 박선원 부승자 국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설명을 해서 하사를 혼자 받으면 안 되겠다. 같이 받다 팀으로. 해서 서울의 봄팀을 만들었습니다. 계엄을 막자. 계엄 막자. 그 전에 나왔던 게 서울의 봄 영화였잖아요. 그래서 서울의 봄팀을 만들어서 예. 김민석 박선원을 앞에 세우고 저하고 부승자를 뒤에 서서 아이고. 그 팀을 만들었고요. 네. 그때 청문회 할 때도 이어서 김용현 장관 국방부 장관 청문회 할 때 김민석 장관 국무총리님한테 저희 옆자기인데 빨리 학답 좀 받으시라고 계엄 안 한다고. 저는 사실 김용현이가 저보다 2년 육사 선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또 매몰차게 하면은 막 너무나 하살이 많이 날아오잖아요 보수에서. 그래서 서울의 봄팀을 만들어서 사실 계엄법 수정까지 하려고 서울의 봄 사법도 만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때 예고했던 것이 결정적으로 내란을 막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 뭘 공격했는가? 야 계엄하면은 너들 가반 이상 민주당이니까 바로 가반 이상 해제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공격을 계속하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국민들이 예. 무의식 속에 계엄 해제하면 바로 국회로 가서 해제해야 된다는 것이 무의식 속에 이미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네. 그래서 비상계엄 예. 12월 3일 일어났을 때 2시간 이내에 150명 이상이 모일 수 있었던 극적인 장면이었죠. 네. 준비를 하고 네네. 이렇게 경고를 해왔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해제할 수 있는지도 계속 되뇌었기 때문에 우리가 내란의 밤을 이겨내고 네.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 아까 이재명 보유국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대한민국의 무궁한 이제 발전을 기대하는 시점까지 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이 그때 네. 이재명이 없었으면은 그 당시 대표를 안 하셨으면은 막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국민의 도움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 계엄한다고 사전에 예고를 많이 해주셨고 네. 대표 시절에 이재명 대표가 예고하니까 저쪽에서 더 극성스럽게 막 방귀를 들면서 해제하면 된다고 이렇게 문제 제기했었고요. 네. 12.3 내란이 일어나자마자 국회로 오시면서 방송을 하셨잖아요. 국민 방송하고. 여러분 국회로 모여주십시오. 예. 국민 여러분들이 계엄군을 막아야 우리가 비상계엄 해제할 수가 있다. 그것은 국민에 대한 지침이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국회로 오셔서 맞습니다. 계엄군을 막아주셨죠. 참.
그때가 이제 떠오르는 정말 1년이 다 돼가고 있는 12.3 1년이 다 돼가고 있는 그 시점에 우리 네. 김병주 최고위님의 네. 당시 그 전후 사정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눈물 난다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위기에 강한 리더가 네. 뛰어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때 위기에 진짜 강하셨죠. 그러니까 평시에는 더 강하시잖아요. 맞아요. 대통령 되시니까 평시에도 강하고 위기 시에도 강한 강하고. 정말 진정한 리더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내란 종식 빨리 해야 되고 이거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난주 군 중장 인사가 있었는데 이게 역대급 물갈이 인사였습니다. 네. 중장 31명 가운데 20명을 교체를 했는데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이른바 개헌버스를 탔던 소장 5명 모두 진급이 배제가 됐네요. 네, 그렇죠. 아주 예. 잘했다고 봅니다. 잘했다. 지금 계엄에 조금이라도 관여됐으면 진급에서 배제돼야 된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셨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줄기차게 요구했거든요. 네. 계엄버스에 탄 인원은 진급시켜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계엄버스가 언제 출발했느냐? 12.3 비상계엄이 난 12월 4일 날 새벽 3시에 출발했어요. 네. 12월 4일 날 생각해 보십시오. 01시 2분에 예. 비상계엄 해제 결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해제 결의가 되고 됐는데 2시간 후에 출발. 계룡대에서 버스 2대로 출발한 거예요. 그때는 이미 상황이 거의 해제되다시피 했는데 네. 윤석열과 김용현이가 제2차 비상계엄을 꿈꿨던 거죠. 그러니까 계엄사령부에는 여기 육군총장만 와 있고 참모가 부족하니 육군본부에 있는 참모들 34명을 좀 보내라 해서 탄 거예요. 예. 그때쯤 되면 정상적인 장군이라면 그 계엄 버스를 타면은 계엄에 직접 가담하는 가담자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걸 거부했어야죠. 그것도 01시 이전이 아니라 비상계엄 해제가 된 이후 2시간 후에 그 계엄 버스를 탔다는 것은 그것은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진급시키는 건 말도 안 되는 네, 것이고 네. 거기에 대한 응분의 이제 대가를 네. 치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안규백 장관이 예. 사실은 자체 조사단을 편성을 해서 계엄에 관여된 인원들의 조사를 했고 계엄에 조금이라도 가담된 인원은 이번에 진급해서 배제하고 그렇네요. 있어서 아주 저는 안규백 장관도 잘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도 잘하고 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군도 군이지만 아까 처음에 언급하신 것처럼 헌법 존중 TF 네. 그것도 지금 열심히 이제 업무에 착수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오늘 김민석 총리가 국무회의 주재하면서 모두 발언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거다. 헌법 존중 정보혁신 태스크포스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저는 뭐 적절한 메시지라 보고요. 네. 사실은 저의 기본적인 생각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 생각도 특검 수사에만 그쳐서는 안 되거든요. 특검 수사는 실제 병력을 출동했던 그 부대하고 국무회의에만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네. 광범위하게 전국 비상계엄이라서 전국 단위로 이렇게 가담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TF에서는 자체 조사를 해서 핀셋으로 뽑아내야 돼요. 핀셋으로. 예. 지금 공무원 사회가 되게 불안해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 계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을 핀셋으로 뽑아내야 된다라고 보이고 그런 측면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늘 그런 메시지를 낸 것 같아요. 지금 공무원 사회가 조금 불안해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다 관여가 좀 돼 있다고 봐야죠. 다 침묵했잖아요. 네. 공무원 134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딱 한 명만 사표를 던졌어요. 유혁 예. 감찰관 법무부에 유혁 감찰관은 진짜로 영웅이죠. 왜냐하면은 그때 법무부 장관이 비상계엄이 일어나서 와서 국장급 이상 회의 소집해 하고 그 지시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네. 법무부가 뭐 할지. 맞아요. 근데 유혁도 거기 회의에 참석자였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회의에 참석을 하면은
비상계엄의 부하 수행자가 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을 던진 거죠. 나 사표 던지겠다, 못하겠다. 네. 그래서 그때 사표가 수리를 법무장관이 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유일하게 한 명이에요. 그렇네. 네. 돌이켜 보면 네, 명시적으로 그 많은 보여준 공무원, 사람? 100만 넘는 공무원 중에 아하. 던진 사람이 한 명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아쉬운 분이고요. 군의 네. 장성은 한 명도 없었어요. 사표를 던진 사람이. 그래서 저는 그런 데 많이 분노를 하고 있죠. 네. 군은 진짜 없네. 야, 이걸 그래서 이제 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 하려면 네. 이 헌법 존중 TF를 통해서 네. 군에서도 철저하게 조사를 통해서 집중 점검을 해가지고 그렇죠. 밝혀내야 되는 거 지금 아니겠습니까? 내란에 주불은 꺼졌지만은 잔불들이 여기저기 아직 많이 있어서 잔불을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 거죠. 이런 잔불을. TF 헌법 존중 TF라든가 네. 자체 조사단에서 잔불 제거를 완전히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바람 한 불 불면 또 잔불이 활활 타서 주불이 또 일어날 수 그렇죠. 있잖아요. 예. 네. 그런데 그 법무부는 주불에 손도 못 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시위를 하고 있고 그러죠. 네. 그래요. 사법부는 오마이 TV도 와서 좀 중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저희도 한번 일정을 네.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내란 종식을 위해서 열심히 또 달려오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또 경기도 네. 이 상황이라든가 우리 국내 상황 또 챙겨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이재명 대통령 경기 북부 지역에서 타운홀 미팅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영상을 보니까 김병조 의원은 다 앉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반갑게 화면을 통해서 또 봤는데 현장에서 직관하셨는데 현장 분위기 또 느끼신 점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동적이었죠. 감동적이었다. 가슴이 찡해 왔습니다. 예. 우리가 꿈꾼 대한민국이 저런 모습이죠.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또 그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애로사항을 또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바로바로 하고 네. 또 장기적으로 해야 될 건 하시면서 저런 모습이었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본인 스스로 말씀이 내가 짧은 2시간 동안 모든 걸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솔선수범을 보이면은 네. 도지사나 시장들도 이렇게 국민의 소리를 들을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되시고 가장 바뀐 데가 어디냐? 예. 바뀐 것이 뭐냐 하면은 공무원 사회가 일하는 사회가 됐어요. 윤석열가 이 대통령 할 때는 맨날 저녁마다 폭탄주 돌리고 아침에 출근도 제대로 못하고 하니까 예. 공무원 사회가 좀 손을 놓고 놀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인물이 맑아야 긴장이 풀려 있고 위에 사람이 최고 그 리더가 열심히면 밑에도 엄청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소통의 문화가 네. 공무원 사회의 문화를 바꾸고 있다. 그것이 또 대한민국의 문화를 바꾸고 있다. 일단은 그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변화를 또 현장에서 네. 느끼시고 대표 시절에도 제가 최고위원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시는지 최고위원회의도 수시로 하고 맞아요. 휴일날 또 보면은 일요일날 저녁에는 꼭 그 최고위원회의 거의 비공개 간담회를 하고 네. 참 열심히 하셨죠. 그래요. 그 습관이 현재 대통령 하시면서도 그런 모습을 솔선수범하시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변화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을 인터뷰했는데 네. 해외에 가셔서도 네. 장관들 모여 있는 그 단톡방에다가 네. 일 얘기를 하신다고 하신대요. 그것은 대표 시절하고 똑같네요. 똑같네요. 대표 시절에 최고위원 방에 있거든요. 그럼 예. 수시로 뭐 이런 거 확인하세요.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견 주면 또 즉각 반응 안 하면 되게 싫어하세요. 그럼 막 확인해서 그 문자로 하든가 전화로 하든가 네. 그래서 아주 소통이 아주 원활했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요. 소통을 그 뭐 이제 시간 구애받지 않고 계속 소통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리고 문자를 수시로 보는 것 같아요. 그때도 보내면은 바로 금방 또 답이 와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네, 공직자 네. 여러분.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일할 때는 기억해야 됩니다. 네. 라고 정리해보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특히 이제 미군 반환 공여지 문제 해결을 약속을 했습니다. 네. 이것도 큰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법안까지 발의했는데 네. 제가 발의한 법안하고 비슷한 방향으로 오. 국방부가 발표를 해줘서 아주 저는 고마웠죠. 사실 이 공약은 이재명 대통령께서의 아이디어를 후보 시절에 내주셨어요. 이것은 그동안 그 공여지 미국 공여지는 매각이 원칙입니다. 이거 국방 반환받은 국방부 땅이거든요. 네. 그럼 지자체에다 파는 거예요. 근데 지자체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예를 들면 캠프 크라우드라는 네. 그 기지가 의정부에 있는데 한 20만 평 되니까 1조 3천억이 드는 거예요. 의정부시에 무슨 1조 3천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요. 매입을 못 하니까 거기가 아주 그 제대로 개발이 안 되고 낙후된 땅으로 돼 있었는데 네. 그러지 말고 장기 임대를 해주자. 어차피 국유재산이니까 그래서 저도 법을 발의해서 99년까지 장기 임대를 지자체에 해주자라고 했는데 네. 여기 정부와는 100년까지 가는 걸로 했었고 자산의 100분의 1 정도 최저 임대료를 받다 했는데 여기서도 한 1% 임대료로 해서 제가 발의한 법안을 거의 다 수용을 했더라고요. 그동안 국방에서 제가 여러 번 제기를 안규백 장관한테 했는데 네. 그래서 그날 기분이 좋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민통선 지역이 개발이 안 된 땅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태양광 벨트를. 네. 그럼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AI 시대에 제일 필요한 게 에너지입니다. 전력. 그러면은 이런 공여지하고 군 유지에다가 지자체 장기 임대를 해서 거기에 AI 클러스터라든가 방산 MRO 정비 클러스터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게임 클러스터라든가 이런 걸 만들면은 북부 경기 북부 지역이 획기적으로 발전하죠. 에너지 고속도로만 만들어지면 전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네. 많은 업체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 북부는 다시 경제가 살아나는 도시가 되고 경기도가 세계 AI 표준 도시일까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네. 이번에 북부 지역 그 커널 미팅에서는 너무 그런 내용들의 정부 측간이 제가 주장했던 거와 거의 일치해서 아주 이재명 대통령께도 고맙고 네. 안규백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도 그날 와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실 경기 북부에 사시는 분들께서는 너무나 이제 가슴에 한천원 맺혀져 있는 네, 부분들이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제대로 이 국토 이제 개발이 안 되는 네.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야말로 이재명 대통령 시대 또 경기도지사 출신 이재명 대통령 네. 또 우리 김명주 최고위는 또 경기도 전문가시니까 이런 부분들 잘 풀어낼 수 있다 네.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지사 아까 뭐 언급을 제가 드렸지만은 경기도 전문가로서 언급을 드렸지만은 내년도 지방선거 네. 출마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또 지지자분들 의견도 좀 물어보셨고 네. 출마 얘기가 좀 많이 나왔다라는 건데 네. 곧 최고위원 사퇴할 거라는 얘기도 네, 그렇죠. 들리고 있고요. 당규에 의하면은 네. 지자체 선거에 나가려면 경기도지사를 나가려면 6개월 전인 12월 3일까지 그렇네요. 최고위원을 그만둬야 해요. 네. 그럼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그만둬야 되는 사항이죠. 아,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 많죠. 지금 고민하고 계세요? 네네 네. 고민이 많고 그래서 12월 3일 이전에 사퇴를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할까 하는 지금 마음을 굳히고 있는 단계죠. 굳히고 있는 네. 단계다. 네. 아직 네. 최고위원 사퇴하겠다. 뭐 사실은 뭐 하려고는 하고 하려고 있죠. 그 시점을 좀 보고 있습니다. 시점은 보고 있다. 원래 이번 주에 하려고 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가셔서 갔다 오고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여러 가지 하는 활동을 열심히 또 홍보도 하고 네, 사법, 성과를 12.3 내란 이전에 사법부 내란 잔당들 내란 세력들 소탕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내란 특검에서 수사도 촉구하고 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아서
좀 고심하고 있죠. 시점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귀국한 다음에 네, 최고위원 당 최고위원 사퇴하신다라고 보는 거고, 그럼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 이런 것도 또 일정이 잡혀 있습니까? 아직 뭐 그까지는 안 잡혀 있는데 사퇴한다면은 기정사실화돼. 출마가 기정사실화니까 끝나고 나서 고민을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경기도의 이제 도정을 위해 정말 여러 가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데, 아마 최고위원 사퇴 후에 본격적으로 경기도지사 이제 행보를 후보 행보를 하게 된다면 많은 분들도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예, 주불리 김병주를 통해서 많은 또 지켜보고 계시니까 현장과 또 현안에 있어서 또 도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뭐 유승민 전 의원도 경기지사 출마설 이런 것도 나오고, 뭐 이제 카운터파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당 내도 그렇고 당 밖에도 누가 올지 모르겠다지만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시겠네요. 네,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유승민 의원도 뭐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근데 유승민 전 의원 딸 인천대 교수 채용 의혹 이런 것도 좀 불거지고 있고 하는데, 이런 것들 뭐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의원님께서는. 지금 유승민 의원 딸과 관련해서 인천대 교수 임용에 대한 의혹이 많이 불거졌고, 또 아마 인천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것 같아요. 별다른 큰 경력도 없는데 교수로 이렇게 채용된 거에 대해서 공정성 시비가 걸리고 있다고 봐요. 사실은 그것은 저는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이런 시비가 걸린 상태에서 뭐 출마하는 거가 맞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죠. 부적절하지 않나 보는데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지사에 이제 도전한다 이런 사람들의 뭐 자의반 타의반 해가지고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게 구도가 또 어떻게 형성될지 또 각 후보군들의 공약이나 이런 비전 이런 것도 어떻게 유권자들이나 시청자분이 평가하게 될지 이제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지켜보겠고, 사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지금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황교안이다. 장동혁 대표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우리가 장동혁이다 할 뻔했네.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렇게 얘기한 장동혁 대표 모습. 그렇죠. 뭐 정광훈 쪽 세력과 뭐 함께 연대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들 이게 나오고 있는 모습.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좀 편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제가 예측했던 대로 장동혁이가 가는 것 같아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는 극우의 길을 갔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러한 길을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정광훈, 황교안하고도 연대를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정광훈 누굽니까? 서부지 폭동 사태 배우로 수사 중인 인물이고, 황교안은 대표적인 부정선거론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과 같이 간다. 그것은 저는 결국은 내란을 옹호하고 또 두 사람 다 공통점이 내란을 옹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력과 간다는 것은 스스로 이제 장동혁이가 국민의힘이 극우 내란 당이다라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것 같고, 그리고 스스로 국민의힘 해산의 길, 자멸의 길로 끌고 가고 있다라고 보여요, 실제. 그러니까 장동혁의 이러한 행보는 자멸의 길로 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옛날에 황교안하고 또 겹쳐지는 면도 있어요. 황교안이가 전에 왜 그 박근혜 탄핵 이후에 또 국민의힘, 그 당시 국민의힘을 보수당을 이끌었잖아요. 그때도 극우 세력들과 연대하면서 거의 아스팔트 총선에서 패배를 했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길을 같이 가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역사가 반복되듯이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뭐 황교안이다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우리가 국민의힘이 내란당이다, 국민의힘이 부정선거당이다, 국민의힘이 극우의 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죠. 그 수식어가 빠진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 있고, 우리가 황교안이다 그 말에 국민의힘의 지금 행보 가고 싶어하는, 그쪽에서 가고 싶어하는 행보가 좀 다 보이는 게 아니냐. 그럼 결국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김병주 최고위원과 함께 또 열심히 달려봤는데요. 가시기 전에 못다한 말씀 있으면 듣고 저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1인 시위를 하면서 나가서 1시간 반 서 있다 보니까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올 갑자기 더 추워졌는데 네. 감기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마지막 내란 12월 3일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아직도 아마 시청자분들도 답답할 겁니다. 내란의 완전한 그러게요. 1년이 지났는데 척결이 안 돼서 내란의 잔불들이 여기저기에 있고 아직 잔불 정리가 안 되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네. 그리고 사법부는 주불은 손도 대지도 못하고 여기에 이제 제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뜻을 모아 주셔서 내란 척결을 해야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거든요. 네. 12.3 내란 1주년이 오기 전에 사법부에 대해서 내란 특검이 수사할 수 있게 같이 힘을 좀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최고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전문가 김명주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